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오늘은 등가방지역, 등촌, 가양, 방화, 택지지구 재건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아파트들이 대개 1994년식이거든요. 근데 30년, 재건축 연한 30년 됐다고 2024년에 사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로고요. 빨라야 빠른 곳부터 한 2035년? 그때부터나 사업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등가방 지역 아파트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38,976세대나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목동이 26,000세대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세대 수는 제가 네이버 보고 일일이 계산한 거라서 100%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충 이 정도 세대 수일 걸로 생각됩니다. 방화 택지지구에 9,873세대, 가양 쪽이 1만 한 6,000세대, 여기 1만 4,090 플러스 2,354세대 이렇게 나눠 놓은 건 뭐 가양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넘버링이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 정부가 민간 건설사에게 택지를 매각을 해서 지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뭐 동신대야, 뭐 동성아파트 그런 거. 그런 걸 따로 구분해서 표시한 겁니다. 등촌동 쪽이 1만 한 2천 세대. 염창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준공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등가방 지역하고 좀 달라요. 염창동은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일단 그 용적률이 높아요. 보통 다 300% 넘어요. 세대수가 뭐 300세대 이하인 게 한 70% 이상일 거야. 세대수들이 적어요. 그리고 연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염창동은 나중에 따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방 지역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1994년식이고요. 좀 빠른 건 1993년, 좀 늦은 건 1995년에 들어선 것도 있지만 대부분 1994년식이고 또 대부분이 소형 평수, 15평, 17평, 19평, 커봐야 21평 이렇습니다. 방화 4단지나 가양동의 대하동신 같은 대형 평수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지만 이건 예외적인 경우죠. 재건축 연한 30년대는 2024년에 재건축 착수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로입니다. 제 생각은 2035년 정도 돼야 그것도 빠른 단지부터 재건축 사업 착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동이 1986년에서 1988년 사이에 입주했어요. 근데 올 11월에야 지구단위 계획이 통과됐어요.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사업 들어가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하니까 정부가 막고 있다가 지금 부동산 하락세니까 이제 통과시켜 준 거겠지만 등가방 지역보다 8년 정도 앞선 목동이 이제야 지구단위 계획이 통과됐는데 등가방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얘기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등가방 지역 아파트는 1기 신도시와 입주 시기가 비슷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이 두 곳은 맞물려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어때요? 대선 때야 뭐 집권만 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말을 바꿨잖아요. 이 등가방 지역 아파트하고 1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비슷한 이유는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일산 분당 같은 신도시만 지은 게 아니에요. 서울 시내 안에서 그린벨트 피해서 남아있는 땅 탈탈탈탈 털어서 찾아낸 게 등가방 지역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거. 가장 빠른 단지와 늦은 단지 최소한 15년은 차이가 날 겁니다. 어쩌면 20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등가방 지역 4만 호가 동시에 재건축에 들어가면 기존 주택 멸실로 전세대란 나거든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동시에 재건축할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또 단지별로 뭐 주민들 사이의 갈등,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동시에 재건축 사업 착수할 수도 없고 사업 진행 속도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으로 연장되는 거 그것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방화 차량 기지하고 건폐장이고 그래서 이 방화역 주변에 주민들은 지금까지는 한강 접근이 막혀 있었지만 이제 한강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정말 진정한 한강변 아파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요 땅이 12만 평이나 되는데 업무단지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방화역 부근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게 이들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들의 재건축 착수 시기를 빠르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사업성은 높여주겠지. 그렇지만 재건축 사업 착수 시기를 이거가 빠르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기존 주택을 멸시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서울시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속도를 조절해요. 지역별로 동시에 사업 착수하면 전세 대란 나고 난리가 나니까. 등가방 지역 이 소형 평수 아파트 주민들의 세대 구성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기 아파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동시에 노년층도 많이 보여요. 근데 40, 50대 중장년층은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파트들을 가보면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서민들, 그다음에 경제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 게 포함돼서 그럴 거예요. 올해 2월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2030 아파트 영끌 쪽이 가장 많이 산 지역은 1등이 성동구, 2등이 강서구야. 46%.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등가방 지역에 소형 평수 아파트를 매수했을 것 같아요. 마곡지구 안은 너무 비싸거든. 2030 영끌족들이 덤벼볼 만한 아파트는 등가방 지역의 소형 평수 아파트였던 거죠. 마곡지구 붙어 있으니까 혜택도 볼 수 있고 연식도 1994년식이니까 2024년 되면 재건축 될 것 같기도 하고 가격도 덤벼볼 만하고 그러니까 소형 평수를 집중적으로 많이 구입을 했겠죠. 등가방 지역 아파트에 가보면 제가 방금 말했듯이 아무튼 제 개인적 경험인데 20, 30대 젊은 부부들 많이 보이고 또 60대 이상 노년층 많이 보이는데 중간층 40, 50대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건 재건축 나중에 할 때 좀 양극화된 세대 구성은요 주민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재건축해야 되냐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층들은 재건축하려고 하고 이게 주민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갈등이 발생해서 재건축 사업 속도를 못 내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강남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요. 등가방 지역 소형 평수 아파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9평 안팎에서 너무 작다는 겁니다. 이건 시중에 나와 있는 재건축 관련 책도 그렇고요. 부동산 유튜버들도 재건축 관련 얘기를 하면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 재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파트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경우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15평은 넘어야 사업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나온 건데 거의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낡은 아파트가
용적률 270% 혹은 280% 정도를 받아서 재건축될 경우에요. 34평 아파트가 깔고 앉아있는 토지 지분이 11평 정도 돼요. 나머지 4평으로 일반 분양도 하고 기부 체납, 공공임대, 공원, 혹은 학교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재건축되는 아파트가 전체가 34평은 아니죠. 뭐 소형 평수도 있고 뭐 40평대 넘어가는 대형 평수도 있는데 34평 아파트가 깔고 앉아 있는 대지 면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준이에요, 기준. 평균적으로. 둔촌 주공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31평이에요. 근데 이 난리가 났잖아요. 목동은 28평 정도예요. 등가방 지역 소형 평수 아파트들은 평균 대지 지분이 9평 안팎이다.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공공 방식 아니면 사업성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화 5단지가 등가방 지역 소형 평수 아파트 단지 가운데 재건축이 가장 확실하다고 많이 얘기됐어요. 심지어는 뭐 공인중개 사장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5단지가 1994년식 1372세대, 용적률이 173%예요. 근데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9.51평입니다. 등가방 지역 소형 평수 아파트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부동산 디스코나 밸류맵 같은 데서 아파트 검색해 보면 그 대지 면적이 나와요. 총 대지 면적. 그걸 세대수로 나누면 나와요. 자, 용적률이 173%라고. 이 용적률 낮다는 것만 보고 무조건 재건축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방화 5단지가 15평, 17평, 19평인가? 이 소형 평수로만 이루어진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낮아도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9.51평이 불과한 거예요. 이 용적률 착시가 왜 발생하냐면 요즘에 보통 이제 재건축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보통 용적률 270%, 280%, 어떤 데는 뭐 300%, 심지어는 뭐 310%인가 20% 받는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기부 체납 많이 해가지고. 보통 270%, 280%는 받아요. 그러니까 173%에 비교하면 100%나 여유가 있네? 재건축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완전히 착시인 거죠. 방화 5단지를 재건축해서 또다시 15평, 17평, 19평으로 지을 거예요? 그러면 뭐 가능하겠죠. 근데 새로 재건축하면 25평, 34평이 주력이 될 거 아닙니까? 땅이 모자란다고요. 방화 4단지 3익 3한 아파트 용적률이 247%예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6.1평이나 돼요. 용적률은 5단지보다 70%나 높지만 여기는 37평, 48평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이렇게 넓은 거라고요. 가양동의 대림경동 용적률 225%지만 대지는 20.1평이나 돼요. 대하동신도 20.24평. 한강타운 여기가 30평대 단일 평수잖아.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14.57평. 제가 많이 소개했던 고촌 월드 메르디앙 용적률 193%. 방화 5단지보다 20%나 높아. 근데 평균 대지 지분은 23.4평이나 돼요. 여기는 37평에서 55평까지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넓은 거죠. 방화 5단지는 13평, 15평, 2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할 때 이 평형 그대로 재건축한다면 현재 173% 용적률로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25평, 34평 위주로 재건축하려면 공공 방식으로 제 계산으로는 용적률 최소 350% 이상 받아야만 사업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방화 5단지니까 용적률 350%지 등가방 일부 소형 평수 아파트 단지는 제가 봤을 때 용적률 거의 400%는 받아야 돼요. 용적률 400% 넘어가면 뭐 이른바 속칭 닭장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거가 될 위험성도 있어요. 이 정도로 그 등가방 지역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물론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 추정입니다. 주민들은 다르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제 개인 예상으로는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용적률은 공공 방식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카페 보면 이 용적률 상향, 높은 용적률 받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정치적으로 대충 이른바 사바사바 하면 될 것처럼, 그리고 정권이, 시장이 보수 정권, 보수 시장으로 바뀌면 쉽게 용적률 높여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그건 정말 뇌피셜이고 행복회로 돌리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권역, 특정 아파트에만 높은 용적률을 준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특정 권역, 특정 아파트에만 높은 용적률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정권이 아무리 보수라고 하더라도. 공공 방식으로 하면 결국 많은 기부 체납은 필수입니다. 특히 이제 공공임대 물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 방식으로 빨리빨리 하자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임대촌 된다, 민간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맞서는 또 주민들이 나올 거라고요.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될 겁니다. 등가방 지역은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적률 350%, 400% 받아도 이걸 다 찾아 먹으려면 높이가 걸리잖아요.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는 제 개인적 예상으로는 2030년 이전에는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변수도 있다. 이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가양 2단지도 방화 5단지와 함께 아주 등가방 지역에서 많이 언급되던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투자든 실거주든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제 개인적으로 방화 5단지 매수 관련 문의 쪽지를 한 30개 받은 것 같아. 가양 2단지 성지 아파트도 한 30개 받았어요. 성지 아파트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8.69평이에요. 5단지보다 약 1평 적어요. 제가 운영하는 고우 웨스트 카페에 어떤 분이 이런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부천의 원종동 주공 아파트를 매매해 실거주 중이다. 원래 방화 5단지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예산이 맞지 않아 원종 주공을 매수했다. 근데 최근에 방화 5단지 매매가가 2억 가까이 떨어져서 사실 원종 주공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가격이 됐다. 재건축으로만 보면 원종이 나아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방화 5단지로 갈아탈 기회인가 싶어 요즘 고민이다. 인서울이냐 부천이냐는 그래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고민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분에게 그냥 원종 주공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부천 원종 주공이요, 대장 신도시 남쪽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1988년식 490세대 15평, 17평으로만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인데 용적률이 95%예요. 그래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4.54평. 2022년 3월 현재 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 유지 보수 판정을 받았어요. 이거 부동산 이렇게 하락 계속 되잖아요. 이거 풀어줘요, 이거. 등가방 지역의 소형 평수 이 아파트들은요, 2035년이나 돼서야 빠른 곳부터 재건축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이제 마곡지구가 엄청나게
더 위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 예상으로는 2028년 혹은 2030년부터 부동산 상승기로 돌아설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까지 겹치면 진짜 좀 빠르면 한 2032년? 그때부터 일부 단지는 재건축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10년 뒤라고. 앞에서 말했듯이 등가방 지역 4만 세대 아파트가 절대 동시에 재건축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때 부천 원종 주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훨씬 좋아요. 대장 신도시 바로 남쪽에 붙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 예상으로는 대장 신도시나 계양 테크노밸리는 마곡 엠밸리 가격의 한 85 내지 90% 정도까지 가격이 갈 것 같거든요. 바로 붙어 있는 원종 주공이면 이게 재건축돼서 신축으로 바뀌면 상당히 가격이 높게 형성될 거라고요. 이 등가방 지역의 이 아파트들이 절대 동시에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원종 주공을 재건축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을 올리고, 등가방 지역 아파트들이 절대 동시에 재건축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골라 잡을 수 있어요. 굳이 지금 갈아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답글을 달았더니 이런 또 대댓글을 달았더라고요. 2035년은 자기가 생각도 못했다고. 이게 대부분이 그래요. 등가방 지역의 소형 평수 아파트 매수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재건축 연한 30년 되는 2024년 무렵이면 다 재건축 사업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2020년 11월 기사인데요. 정부가 서울 중계 1, 가양 7단지 등 낡은 임대아파트 15곳 시범 재건축한다. 요 아파트들은 LH나 SH가 100% 소유권을 가지고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만 전문적으로 놓는 아파트. 그러니까 속칭 영구임대 아파트라고요. 등가방 지역에는 방화 6구 11단지나 뭐 등촌 14, 7구 11단지 등이 해당되죠. 요게 대개 1994년식이에요. 정부가 지금 고민이 되는 거야. 곧 있으면 30년 다 돼가는데 이제 낡았잖아요. 요 아파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물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데이터를 찾지는 못하겠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그냥 제 얼추 짐작으로는 한 10만 원은 넘을 것 같아. 정부가 중계 1단지하고 가양 7단지를 시범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내년 1월부터 이들 단지 입주자 모집이 중단된다. 2024년 하반기에 이주를 시작하고 2025년 착공할 계획이다. 882가구인 중계 1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1600여 가구로 늘어난다. 가양 7단지는 1998가구에서 3000여 가구로 증가한다. 이들 아파트들이 대개 소형 평수예요. 중계 1단지하고 가양 7단지를 시범 재건축을 통해서 정부가 사업성, 이게 영구임대 아파트니까 주민들도 이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발생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개를 한번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시범 재건축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얻어진 이 데이터는 제가 봤을 때 등가방 지역 소형 평수 민간 소유 아파트들 재건축에도 아마 응용될 수 있을 겁니다. 복합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런 검토, 이런 게 다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등가방 지역의 소형 평수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방침을 정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이 소형 평수 전국에 진짜 많을 텐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진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너무 작아갖고 현행 재건축 관련 법에 따른다면 물리적으로는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다 석 달에 돼가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정부 소유도 아니고 민간 소유고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그런 민간 소유 소형 평수 아파트들, 연식도 대개 다 1994년식이야. 요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성도 동시에 검토해보는 게 아닌가. 그래야 정부가
그런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가방 지역 재건축은 2035년쯤, 그것도 빠른 곳부터 가능할 것 같다. 물론 길량이 개인적 추정입니다. 근데 마곡지구 위력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경우에 그 주변에 주택 공급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아주 빠를 경우 2032년쯤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빠른 단지부터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제 생각으로는 등가방 지역 소형 평수 아파트 단지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결국 공공 방식으로 해야만이 최소 350% 이상의 용적률을 받아서 사업성이 나올 것 같다. 물론 방화 4단지나 방화 계약 아파트나 가양동 동신대야, 동성아파트, 한강타운 이런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는 굳이 공공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등가방 지역의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진 아파트를 추천했던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등가방 지역 아파트에 영끌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2024년 무렵 재건축을 기대하고, 그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굉장히 실망스러울 텐데, 제가 100% 제 주장이 맞는다고 장담할 생각은 없으니까 아무튼 참고만 하시고, 만약 제 주장이 일리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됐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안 들어가, 이렇게 조급해 하지 마시고 그냥 느긋하게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